앞에서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과 데이터 및 정보 등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환경 변화 및 몇 가지 기초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는 우리 생활의 일부를 지나서 생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많이 부르죠. 이 개인용 컴퓨터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또 현재와 같은 위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의 개인용 컴퓨터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현대식 컴퓨터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는 1981년 IBM이라는 회사에서 XT라는 기종을 내놓은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개인용 컴퓨터 PC는 CPU 속도가 1 내지 2MHz에 불과했고 메인 메모리가 256바이트 정도, 물론 256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256바이트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PC의 경우 만약에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OS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시작 버튼이 있죠. 윈도우즈 화면에 시작 버튼에서 설정 버튼,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순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 속도와 메인 메모리의 크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초창기 PC는 CPU 속도가 1 내지 2MHz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메가헤르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메가헤르츠, 이 메가헤르츠는 CPU 처리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CPU 속도가 1MHz라고 하면 이것의 의미는 1초에 CPU가 100만 번 진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CPU는 한 진동에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위는 높을수록 좋다 또는 빠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 CPU는 1980년대 말까지 거의 1MHz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가헤르츠 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개인용 컴퓨터는 메인 메모리가 256바이트 정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바이트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컴퓨터에서는 문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로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씁니다. 이 비트에는 하나의 비트에는 단순히 두 가지 상태, 즉 0 또는 1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실제로는 정보를 표현하기에 너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8개씩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8개의 비트를, 즉 8비트를 1바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이트가 2의 10승계, 즉 1024개가 모이면 우리가 1킬로바이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킬로바이트가 다시 2의 10승계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 뒤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엑사바이트 등으로 단위가 커지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CPU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구성품으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로세서라고도 불리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이름을 말할 때 제품의 이름보다 펜티엄, 펜티엄 3, 코어 i9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것들은 CPU 이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명명할 때 제품의 이름보다 CPU 이름으로 대신해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도 CPU가 컴퓨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환경의 변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못했었던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컴퓨터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거나 은행 전산부서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타자기 대용물 정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바꾸어 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컴퓨터를 문서 작성을 위한 목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그 정도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문서 작성만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또 컴퓨터를 속속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잘 알면 좋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었고, 또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편리한 측면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의 발달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월드 와이드 웹 또는 WWW 또는 웹이라고 부르는 이 웹 서비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1989년에 시작되었고 1990년 중반 이후 서비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웹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1999년 전화망용 모뎀과 PC 통신을 넘어서서 인터넷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게 된 원래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한다? 어디에 있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어디가 바로 컴퓨터이고, 정보라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문서화된 내용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개념은 평범한 내용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과거에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정도 또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이나 하는 정도로 컴퓨터를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하나하나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컴퓨터 그 자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천으로, 소스죠. 원천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고, 어떤 선으로, 그것이 유선이 되었건 무선이 되었건 간에 컴퓨터를 어떤 선으로 연결해 놓기만 하면 그 컴퓨터들에 들어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궁금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발달로 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파고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은 1980년대 이전의 메인프레임, 198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 시대, 그리고 1990년 중반 이후 인터넷 시대를 거쳐 현재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든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데이터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서버에 접속해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단말기, PC나 또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종속되지 않고요. 언제 어디서나 가상 공간인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유료일 수도 있고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료라면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겠고 무료라면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더 이상 개인용 컴퓨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중앙 서버와 연결해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장점은 자신의 컴퓨터에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으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다닐 때 외장 하드나 USB 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여 작업, 즉 협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문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를 몇 개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작업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바로바로 보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공유 문서를 만들고 함께 접속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매우 많은데요. 대표적인 업체 몇 가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매우 많은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하고 각각 서비스하는 요건이나 또는 유료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 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